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우리나라에 가동 중인 핵발전소 숫자가 23개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핵발전의 위험성을 깨달았지만 우리에게 다른 대안은 있는 걸까요? 방사능은 관리만 잘하면 과연 안전할까요? 탈바꿈은 방사능이란 무엇인지, 탈핵을 위해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쉽고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오마이북 신간 탈바꿈. 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은 1월 29일 목요일입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을 축소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가 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결국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여당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은 제기가 됐으나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수사 범위가 아니었다. 뿐만 아니라 김 전 청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판시를 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점도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디지털 증거분석팀의 분석 결과 국정원 여직원인 김하영 씨의 혐의 내용을 명백히 인정할 만한 게시글도 발견되지 않았고, 또 찬반 클릭 내용이 김 씨의 혐의 사실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서울경찰청 분석팀의 결론과 보도자료 내용을 김 전 청장이 축소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도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결과는 예상대로입니다. 김용판 전 청장,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도 무죄가 났죠. 국정원법과 관련된 쟁점이 현재 남아있기는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법적 심판은 모두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판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을 통해 드러났던 그 무수한 사실들은 역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걸까요? 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해질 모든 선거, 이 선거에서 우리 공직자들 민주주의 원칙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드러난 문제적 행위에 대해서도 전부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통해서 사법부가 전부 눈 감는 현실이 된다면 공직사회에서의 상명하복 문화는 끊임없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점점 사라지게 되겠죠. 국민들이 선거가 민주적으로 또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 과연 민주주의 기본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 팟짱은 모두 세 꼭지를 준비했습니다.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의 대책 중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든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오마이뉴스 김도균 국방전문기자를 연결해서 군대 안의 성군기 사건 대책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의 고정 코너인데요. 오늘도 목요일에 만납니다. 삼선의 국회 법사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과 함께 정치토크 이어갑니다. 팟짱 시작합니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육군이 최근 잇단 성군기 위반 사건의 대책 중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수칙을 만든다는 건데요.
핵심 행동 수칙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군 또는 남군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것 등인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김도균 국방전문 기자를 연결해서 군대 안의 성군기 사건 그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균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네. 최근 잇따라 계속 발생하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문제 심각한데요. 특히 이제 여군에 대한 성폭력 사건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서 엄정 처리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최근 육군 여단장의 여군 하사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한 장관은 오늘 국회 군 인권특위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현재 사건을 육군 중앙수사단에서 직접 관할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 또 최근 한 부대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가해자를 강등까지 시킨 경우가 있었다면서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한민구 장관이 뭐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가해자를 강등시킨 경우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군대 안의 성폭력 사건이 매우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대책 가운데 하나로 성군기 관련해서 행동 수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져 있습니까? 네. 육군은 성군기 위반 사건 재발 방지책이 하나로 성군기 관련 행동 수칙을 만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지난 27일 현역 여단장 A대령을 긴급 체포한 후 육군은 김요한 참모총장 주재로 화상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가칭 성군기 관련 행동 수칙을 제정키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국방부 브리핑에서 육군 관계자는 현재는 행동수칙에 어떤 내용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이 수칙에는 여군이나 남자 군인이 혼자서 이성의 관사를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남자 군인과 여군이 부득이하게 신체를 접촉할 때는 한 손 악수만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휘관계에 있는 이성 상하 간 교제 금지, 남자 군인이 여군과 단둘이 차량으로 이동하는 것도 금지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자 군인과 여군이 둘이서만 한 사무실에 있지 못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입문을 열어놓는 방안도 행동수칙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군에서 대책을 마련한다고 해서 그동안 빈발했던 성범죄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사라질 수 있을까 우려가 좀 생기는데요. 나온 대책도 좀 신뢰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이런 대책이라든가 이런 규칙, 행동 수칙 이런 게 없었습니까? 지금도 육군 규정에는 성 관련 금지사항 6개, 준수사항 2가지가 명시돼 있습니다. 성 관련 금지사항에는 여군, 여군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회식 참여 강요 행위, 네. 회식 시 의도적으로 선임자 옆에 이성을 앉히는 행위, 음주, 강권 등 지나친 음주 행위와 회식 후 이성 간 개별적인 술자리 참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요. 네. 또 이성에게 불쾌한 성적 접근이나 요구, 저속한 용어와 음담 패설, 성적 비유, 이성 간 악수를 제외한 불필요한 신체 접촉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또 상하 2단계 지휘관계와 교관, 피교육생 간의 이성교제 사항도 금지되어 있고요. 준수사항 2가지는 이성끼리만 사무실에 있을 때는 반드시 출입문을 열어놓도록 하고 이성의 숙소 출입은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공식적인 업무로 출입해야 할 때는 반드시 통보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기존에도 이 성범죄 관련해서 상당히 세게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회식 후에 이성 간에 개별적으로 술자리 참석하는 것도 금지하고 또 회식할 때 의도적으로 뭐 선임자 옆에 뭐 이성을 앉히게 해서 뭐 술시중을 들게 하거나 이런 것도 금지해 놓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금지를 해 놨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는 계속 터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게 그 뭐 강령은 있지만 이거를 제대로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의문도 좀 드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육군 관계자의 설명에 의하면 새로 제정될 행동수칙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일반 명령으로 일선부대에 하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런 수칙을 위반하면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대책이 군대 내 성폭력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감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간부들에게 정기적으로 성군기 교육을 강화하고 성군기 위반 유형별로 강력한 처벌을 명문화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는 군대 안에 성인지적 관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닌가. 특히 이제 군 장성들의 경우에는 뭐 딸 같아서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화관이었다 뭐 이런 등등을 주장하면서 사실상 모든 문제를 피해자한테 전가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5대2 사건 같은 것도 벌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네. 이런 문제가 계속 되풀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문자화된 수준의 대책만 내놓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이냐, 이런 국민적 비판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군대 안에서 벌어지는 성폭력 사건들, 이 피해자들에게 큰 공통점이 있다고 하던데 주로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범죄 피해 여군 중 상당수가 군 지휘체계에서 최대 약자인 여부사관이라는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 8월까지 국내 성폭력 피해자 183명 중에 109명, 약 60% 정도인데요. 네. 이 60%의 피해자들이 여군 하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대부분은 육군 소속인데요. 네. 그런데 이들 여군 하사들이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임관 후에 3년이 되는 해에 장기 복무 예비 선발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장기 복무자로 선발돼야지만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됩니다. 또 군인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20년을 근무해야 되는데요. 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기 복무 선발률이 20대 1을 훌쩍 넘을 정도로 굉장히 치열합니다. 이 장기 복무 심사에서 탈락하면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바로 이 키를 쥐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지휘관들입니다. 때문에 군 성범죄는 주로 인사국가 권한을 쥐고 있는 지휘관이 가해자가 되고 장기 복무 심사 대상자들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허다한 것이죠.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인사평가 제도를 다면화하는 등의 개선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장기복무 선발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군대 내 성범죄 근절책이 하나로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군 안에서 가장 약한 자인 여부사관들을 상대로 해서 지휘관들이 저지르는 이 성범죄, 범죄적 행위에 대해서 이것을 과연 군인 정신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 정말 화가 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그 장기 복무자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이런 치욕적 상황도 견뎌야 되는 우리 여군들이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장기 복무 선발 제도의 투명성 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마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뭐 전문가들의 논의는 좀 진행이 좀 되고 있습니까? 논의가 사실은 바깥의 민간 전문가들은 이런 지적들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네. 과연 군 당국이 이런 지적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 군 당국이 정말 이런 그 국내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를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네. 없는 것인지는 이런 어떤 외부 전문가들의 여론 수렴, 네. 어떤 절차로 어떻게 투명하게 진행될 것인가, 이런 지점들을 좀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육군이 내달 13일까지 전체 여군 하사들 상대로 그 군 간부들에 의한 성적 피해 여부를 일제 조사한다. 면담 조사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군 내부에서 이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제 뭐 그 직급이 높은 그 부대장들 이하의 간부들이 와서 조사를 할 텐데, 이때 여군 하사들이 피해자로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부터 민간이 좀 개입이 돼서 이른바 뭐 성폭력 상담소라든가 뭐 군 인권센터라든가 뭐 이런 데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좀 가서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그나마 좀 진실을 좀 얘기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은 아닌가. 군이 좀 그런 점도 깊이 있게 고민해야 되는 대목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말씀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20%대로 추락을 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조사 결과인데요.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지지율 하락은 김영삼 정부 이후 처음이라는 평가도 나돌고 있습니다.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를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네. 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20%대까지 떨어졌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네. 내용을 좀 요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리얼미터에서 일간 조사와 네. 또 주간 집계를 하고 있는데 일간 조사에서 지난 화요일 이틀 전이었죠. 1월 27일 조사에서 29.7%까지 긍정평가가 떨어졌고요. 네. 부정평가가 62.6%까지 올랐습니다. 네. 물론 어제는 소폭 반등해서 하루 만에 30%대를 다시 회복했는데 31.5%로 한 1.8%포인트 상승했고요. 네. 어제 부정평가는 61.6%로 나타났습니다. 저희가 주간 집계를 월, 화, 수, 목, 금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조사와 내일 조사를 해봐야 주간 집계도 20%로 내려갈지 아니면 30%대 초반을 유지할지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어제 국제시장 영화 관람한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긴 한데 네.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지지율 반등은 별로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언론의 네. 평가가 좀 나오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성별, 세대별, 지역별 분포는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네, 여전히 연령대별로 보면 20, 30대가 10%대로 가장 안 좋고요. 네. 어제 기준하면 20대가 15.4, 30대가 15.1, 40대가 20.2로 20%를 겨우 지켜냈고요. 네. 50대도 긍정평가가 소폭 높았지만 거의 부정평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6.9대 45.4, 네. 긍정평가가 1.5%포인트 약간 높아진 걸로 나왔고요. 네. 60대는 57.6%로 상대적으로는 높아졌지만 과거에 비하면 한 15 내지 20%포인트가 빠진 네. 그런 수치고요. 그 직업별로 보면 역시 최근 연말정산 파문 때문에 네. 사무직이 21.3%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유지했을 때는 한 40%가량 나타났었는데 네. 절반가량으로 빠졌고요. 네. 노동직 같은 경우는 여전히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40%대 중반을 보내고 있고. 노동직이요. 네네. 가정주부 같은 경우가 이제 샐러리맨 배우자가 될 텐데요. 그렇겠죠. 예. 역시 지지율이 크게 많이 내려가서 지난 50% 지지를 유지했을 때는 60% 이상을 나타내다가 지금은 어제 기준하면 41.8%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 자영업자들도 많이 빠졌고요. 네. 학생도 크게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좀 어떻습니까? 지역별로 이제 수도권이 많이 빠져서 지금 이제 전체가 한 30%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서울, 경기가 어제 보면 대략 29%, 네. 28% 이 정도로 30%가 무너졌고요. 네. 그다음에 그 대전, 충청, 세종이 37%. 지금 상대적으로 덜 떨어진 것이 이제 이완구 네, 총리. 전 대표가 총리에 임명되면서 그 최근 인선 개편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했었는데 거기서도 대전, 충청, 세종이 대구, 경북과 유이하게 이 긍정평가가 조금 더 많았던 지역으로 분류가 됐었고요. 네. 부산, 경남 같은 경우 여전히 부정평가가 많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부산, 경남을 고향으로 하고 있는 야권 주자들 있고 여권에서도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는 네.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 부산 출신들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은 일찍이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많이 높아져서 어제 기준하면 33%대 59% 부정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른 지역들도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대구,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49대 43으로 긍정평가가 소폭 높아졌는데 네. 지금 계속 대구, 경북은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쩔 때는 긍정평가 높았다가 또 네. 부정평가가 높아지기도 하고 이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세대별 또 직업별 그리고 그 지역별로 나눠보면 전반적으로 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이제 물론 좀 이렇게 숫자에 좀 차이는 있지만 고른 하락세를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연말정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 밖에 정치적인 사안 때문일까요?
짐작컨대 연말정산 문제가 좀 더 크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등락을 이제 거듭합니다. 떨어지다가도 며칠 있다 반등을 하는데 네. 이번 같은 경우는 한 열흘가량은 계속 꾸준히 내려갔거든요. 네네. 이 문제는 결국에는 집토끼들도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지를 보내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다는 얘기인데 네. 결국에 지표로 나타난 것은 뭐 50대 TK가 50% 이상 지지를 보내다가 지금 많이 빠졌다는 얘기고 그 중요한 배후에는 내 통장에서 돈이 뭐 빠져나간다 혹은 유리지갑에서 돈이 빠져나간다는 어떤 그런 우려 때문에 네. 지지를 철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유추해 보는 거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지난 금요일 날 이완구 총리 지명 그다음에 청와대 일부 인선 개편이 있은 당일날 조사한 건데 네. 미흡한 결정이다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48% 나왔고요. 네. 잘했다는 평가는 31%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뭐 계층을 왕래하고 대부분 부정평가가 많았다는 점인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별로는 대구 경북하고 대전 충청 세종만 소폭 긍정평가가 높았고요. 나머지는 전 지역이 다 부정평가가 많았다는 얘기고 연령별로도 60대를 제외한 전 계층에서 네. 미흡한 결정이다라는 의견이 나와서 네. 청와대 인선 개편이 많은 분들이 이제 김기춘 비서실장과 지서진 3인방에 네. 관심을 모으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대로 유임되거나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리만 이동하고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는 더 역할이 커졌죠. 강화되는 예. 역할 뭐 이런 부분 많은 비난이 있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인 문제 그리고 또 특별하게는 그 당장 세금 문제, 증세 문제가 지지를 철회하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니었나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정윤회 국정운영 개입 의혹 파문 때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추락을 했었는데 그것이 어찌됐든 1월 초에는 43%까지 쭉 꾸준히 상승을 했다가 지난 15일부터 말씀하신 대로 무려 12일간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7일 날 29.7%까지 찍고 오늘은 이제 소폭 그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12일간 연속적으로 빠진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이렇게 매일 하락하는. 제 기억으로는 이렇게 한 거의 2주 가까이 연속으로 빠진 경우는 보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그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었던 2010년에 세종시 수정안 원안 문제를 갖고 대통령과 대립했을 때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이 굉장히 오랫동안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마침 공교롭게도 박근혜 후보의 지지율이 40%를 상회하다가 29.7%까지 찍고 다시 30%로 올라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관심 있게 봤던 게 29.7%가 저항선이냐라고 봤었는데 어제 일단 29.7%를 바닥으로 찍고 다시 올라갔는데요. 일단 이번 주 그러니까 내일 발표될 한국 갤럽 조사가 또 관심의 대상인데요. 한국 갤럽 조사가 이제 아시겠지만 저희보다는 한 3 내지 5%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낮았었거든요. 왜냐하면 조사 방법의 차이 때문에 추이는 같으나 절대 수치가 조금 한국 갤럽이 낮았습니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100% 조사이기 때문에 다른 조사기관들에 비해서 한국 갤럽 조사가 조금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약에 한국 갤럽 조사에서 주간 집계로 20%에 찍게 되면 그게 또 저희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여론조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모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시장도 보고 소통에 지금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청와대 추가 인선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갤럽 조사가 내일 또 20%대 후반으로 떨어졌다는 게 혹은 뭐 중반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요. 발표가 되면 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일 박근혜 대통령의 한국 갤럽 조사 결과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는 영화를 보시고 오늘은 어린이집 방문이 예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민생 행보를 통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비판으로 삼고 있는 문제들, 청와대 인사 개편 문제 그리고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지지율은 경우에 따라서는 또 떨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론도 나오는데요. 그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관심의 대상은 결국에는 이 서민들의 생활, 복지, 그다음에 청와대 인선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인 소통 행보가
반등을 일시적으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음. 반등의 폭이 크지 않고 네. 또다시 계속되는 논란들에 많은 국민들이 또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면 네. 결국에는 지지율이 오를 수 없다는 거죠. 이제 음. 적어도 내려가지 않거나 횡보할 정도의 어떤 민생 행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시급한 거는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이나 평론가들이 얘기했던 국정 동력의 최소한의 지지율, 보통은 국내적으로 네.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고 아베도 그렇고 40%는 유지해야 본인이 할 수 있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덧 노태우 노무현 대통령의 집권 3년차 1분기의 지지율 30%에 지금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빨리 40%대로 끌어올리느냐. 집권 3년차 1, 4분기에 40%를 유지한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49%였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1년차 21%까지 떨어졌다가 네. 집권 3년차 1, 4분기에는 44%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예. 이 두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느덧 지금 최하위권의 지지율을 유지했던 다른 대통령의 3년차 1, 4분기 지지율과 지금 비교가 되고 있는 시점을 빨리 극복하려면 네. 지금 남아있는 그 후속 개각이라든지 청와대 인선 이 네. 부분 그리고 계속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 복지 문제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당청 간에 혹은 당정청 간에 계속되는 갈등, 불안 요소가 잠재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이 빨리 극복이 되어야만 40%가 회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장윤선의 팟짱. 지금 보면 건보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논란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건강보험 관련해서 3년 동안 준비했던 것을 다시 또 이제 여론의 눈치를 보다가 무위로 돌리려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는데 이 결과적으로 이런 정책들 보다 그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 정책들에서 보다 근본적인 손질이 없으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부정평가가 계속 6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최소한 40%대는 유지를 해야 그 해당 정부가 하고 싶은 정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 토대 이런 게 구축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박 대통령에 대한 그 국정운영 수행을 부정적으로 보는 국민적 시각이 60%를 넘는다. 이것은 정권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적신호가 켜진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집토끼가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제 긍정평가를, 우리가 측정할 때 매우 잘한다는 평가가 있고,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가 있는데, 지금 이제 매우 잘한다는 평가는 많이 줄어들었고, 대체로 잘한다는 평가가 그나마 남아서 지금 한 30%가량을 유지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그 정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중도 보수 성향이고, 약간은 무관심층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이 많이 떨어져 나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다시 긍정평가 쪽으로 끌어오고 부정평가에 가 있는 분들을 다시 적어도 대체로 잘하는 편이다라고 혹은 유보층이라도 빼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기 때문에 포털 사이트 다음하고 네이버가 그동안에 댓글 양상이 좀 달랐는데요. 지금 네이버에서도 댓글이 굉장히 비판적인 글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우호적인 세력들도 지금 굉장히 비판적으로 돌아선 마당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일단은 중원에 있는 그 계층부터 공략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 40대가 굉장히 많이 부정적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40대 중도층 그리고 수도권 이른바 이제 캐스팅 보터라고 하는 대전 충청도 약간은 이완구 대표 때문에 완화는 됐습니다만 거기도 비슷한 양상이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어떻게 좀 설득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련해야 되는데 일단 가장 보수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이런 정책들 굉장히 보수층에서 가장 싫어하는 스탠스거든요. 근데 지금 연말정산 그다음에 건강보험 문제 등등의 문제에 있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청와대 이 공직기강도 굉장히 해이해져 있고 이건 어떻게 보수의 가치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토끼들도 떨어져 나가 있고 굉장히 실리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캐스팅 보터 계층들도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리더십의 강점이었던 게 사실
원칙과 신뢰였었는데 네.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고 뭐 그렇다고 소통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느냐 그거는 아직까지는 국민들이 체감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가장 지금 앞단에 있는 것이 청와대 인선이 지금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관심을 갖고 국민들이 보고 있다라는 점을 청와대가 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40대 지지율이 2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사실 대한민국에서 허리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세대가 완전히 박근혜 정부에 등을 돌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고 뭐 20, 30대 지지율은 워낙 낮다 손 치더라도 40대가 좀 40, 50대가 유지를 좀 해줘야 되는데 40대에서 완전히 20% 10명 중에 2명 꼴밖에는 지지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정부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 40대가 뭐 비교적 괜찮았을 때가 뭐 한 45대 45 이 정도 팽팽한 균형을 이루고 있었던 세대인데 네. 지금은 20대 76 이거는 굉장히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주변에 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입니다만 네. 주변에 이제 뭐 친구들 뭐 동문들 만나면 네. 정말 이 지지하는 사람이 뭐 20%도 안 돼 보이는. 왜냐하면 이제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제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대부분 이제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죠. 그리고 또 20, 30대는 그게 더하기 때문에 포털에 댓글이 지지하는 사람이 주변에 전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15%가 나오냐 네네. 이런 인식들이 나오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28일 조사에서는 소폭 상승해서 31.5% 그러니까 네. 1.8%포인트 상승한 그 지표를 네.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소폭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사실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청와대에서는 많이들 표현하고 네. 그렇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알려져 있는데요. 청와대가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여론 지지율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감하게 반응하죠. 네네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때는 어떤 대책을 내놓는데요. 네. 일단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이후에도 반응이 그다지 좋지 않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인선 관련된 얘기를 한번 또 예고를 했었고요. 이번에도 지지율이 계속 갤럽에서 30% 찍고 저희 조사에서도 좀 낮아진다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부담 갖지 않고 할 수 있는 행보가 바로 그냥 민생 소통 행보, 네. 시장에 가시거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을 또 간다거나 이런 행보를 보였을 때는 사실 지지율이 조금씩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등락을 거듭했던 계속 떨어지지 않고 네. 등락을 거듭했던 그런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현장으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네. 어제 이제 국제시장 문재인 의원도 얼마 전에 봤었고 네. 김성 대표도 봤었던 좀 어떻게 보면 때늦은 감이 있지만 어제 자리에는 감독도 나오고 배우도 나오고 네. 그랬었죠. 꽤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일단 모처럼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어제 많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이 되면서 일단 네. 하락세는 멈춘 것으로 보이는데 네. 일단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박근혜 대통령이 반등 포인트를 잡는 전략을 세운다면 어떤 전략이 좀 유효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하십니까? 일단 가장 관심이 이제 청와대 인사 같습니다. 보수 언론에서조차 최근 들어서 청와대 인선에 대해서 네. 부정적인 칼럼, 논설, 사설을 제가 볼 수가 있었는데요. 네. 그 중에 하나는 이런 예입니다. 김기춘 실장이 어차피 한시적으로 계시는 분이고 물러날 것이라면 지금 네. 인사위원장을 맡고 후임 인선을 할 것이 아니라 아예 지금 가장 관심의 대상이 김기춘 실장이기 때문에 실장을 네. 바꾸고 박균 실장이 인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 그런 논조가 보수 언론에서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 배경에는 공직기강이 해이해졌고 그 중심은 청와대였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부분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공직기강 해이의 문제 또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 권력 3인방의 거취 문제를 빨리 매듭을 지어야 그나마 지지율 반등의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새누리당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어요. 동반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이번 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번 주에 새누리당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이제 갤럽 조사와는 다르게 또 저희는 30%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갤럽이 이제 이번 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기준하면 36.6%의 새누리당 지지율, 네.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주는 많이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전당대회도 뭐 진행되고 있지만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청 지지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본 측면이 더 크다고 보는데요. 그저께 박근혜 대통령이 29.7%를 찍었을 때는 무려 29.6%까지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올랐고요. 어제는 네. 소폭 하락해서 27.3%. 일주일 전만 해도 22.2%의 주간 집계였었는데 지금은 한 5%포인트 이상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보자면 근데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전당대회 중인데요. 2월 8일 이제 다음 주인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여전히 좀 큰 지지를 못 받고 있다. 이게 이를테면은 정권의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반등 효과로 야당이 큰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전당대회 중인데요. 전혀 그런 컨벤션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던데 그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반사이익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네. 새누리당 지지율이 떨어진 걸 주워먹은 거지 지금 부동층은 여전히 똑같이 30%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자력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면 부동층에서 또 갖고 와야 되는데 부동층에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정의당 지지층도 뭐 그대로 있고 새누리당 지지층이 줄어든 만큼 새정치민주연합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반사이익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 전당대회로 인한 지지율 상승 효과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 다만 최근 들어서 좀 그것도 네거티브한 건데 문재인 의원의 호남 총리 발언. 그 부분이 오히려 조금 전당대회를 주목하게 만든 요인이 됐었고요. 그거 외에는 사실은 전당대회가 진행되는 것조차 많은 국민들은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새누리당 안으로 들어가도 원내대표 선거도 지금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주영, 유승민 두 분의 대결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국민들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아직은 연말 정산으로 인한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국민들의 입장 그리고 뭐 청와대 이 두 요인 외에는 사실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도 지금 관심을 못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문재인 의원의 경우에도 이제 대선 주자가 3인 후보 중에 이제 문재인 후보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대선 주자 지지율이 이제 1위로는 올라선 지가 한 2, 3주 됐는데 더 이상 오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주목을 받는다면 20% 이상 올라가서 좀 독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박원순 시장 2위인데요. 박원순 시장하고 한 2, 3% 포인트의 격차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문재인 의원으로서는 지금 대권 주자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좋은 찬스인데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아쉽고 아무튼 전당대회가 지금 흥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는 뭐 분명해 보입니다. 전당대회도 흥행이 안 되고 말씀하신 대로 호남 총리 발언이 없었다면 정말 사람들이 2월 8일 날 제1야당의 새로운 당대표가 뽑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 국민들의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얘기니까 그것은 사실 문재인 의원 본인에게도 상당히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은 뭐 이렇다 치지만 그리스 총선 결과 급진 좌파연합이 막 승승장구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진보 정당들은 지금 지지율이 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의당 지지율이 통합진보당 해산 명령 이후에 조금 오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일간 지지율에서 한 5% 안팎, 많게는 5% 넘을 때도 있는데 지난주 주간 집계가 4.5%였었고요. 계속 이제 4% 안팎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하면 이제 3.3%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 모임하고 또 연대 가능성 시사하고 좀 관심을 모으다가도 좀 다시 조용해진 상태죠. 그래서 정의당이 사실 그 제3정당으로서 발돋움하려면 두 자릿수 지지율은 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5%까지는 오르다가 다시 약간은 소강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제3정당의 가능성이 좀 보이려면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되고 국민 모임하고 연대 가능성이 있다라면 좀 구체적으로 좀
그 시간표도 좀 많이 앞당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네. 지금 현재 상태의 속도라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뉴스들이 생산되고 있는 요즘에 주목받기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전당대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에도 지금 사실 이슈 파이팅에서도 밀리고 있고 네. 그런 부분 고려한다면 정의당도 지금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은 거죠. 1년 정도 가량 남아 있는 건데 네네. 빨리 뭔가 새로운 면모를 갖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새누리당 지지율이 빠지긴 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정의당이나 그밖에 진보정당, 진보정치 그룹으로 이 지지율이 네. 옮겨가지 않고 있고 무당파층은 점점 늘어나고 뭐 이런 3파전 네. 양상을 계속 보이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정치와 관련된 거는 이 정도로 여쭙고요. 축구 대표팀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신 걸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좀 어떤 내용의 네. 조사였는지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아시안컵에서 지금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우리 축구 대표팀에 대한 기대가 많이 커졌는데요. 네. 아시안컵 우승을 하면 병역 혜택을 줘야 되느냐. 그 중에 주인공은 사실은 손흥민 선수고요. 네. 저희가 이제 주말마다 이 독일에서 들려오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상 계속 보려면 이 병역 혜택이 가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특히 남성 20, 30대 시청자층은 관심이 크고 네. 그에 대한 찬성 의견도 높습니다. 일단 전체 국민은 57.5% 네. 10명 중에 6명가량이 아시안컵을 우승하면 병역 혜택을 줘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나타냈고요. 네. 반대한다는 의견은 31.6%였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네. 그 월드컵 때 16강에 오르면 혜택을 줘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한참 많았었을 때는 네네. 52%가 찬성을 했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이제 우승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네. 그런지 그보다 약간 높은 57.5%가 병역 혜택을 줘야 된다는 의견을 나타냈고요. 실제 어제 이게 릴리즈 낸 다음에 많은 20, 30대 층으로 보이는 네. 네티즌들이 찬성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나타냈었고요. 그 연령층별로 보면은 이제 병역이 가장 민감한 연령층이 20대와 30대에서 찬성 의견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래서 네. 20대가 찬성 62.3, 30대는 이제 예비군 세대죠. 72.6%가 찬성을 해서 20대보다 더 높은 찬성을 네. 보냈고요. 이제 50대, 60대는 52%가량으로 찬성 의견이 나타났고 40대는 이제 한 9.5%를 37.4%, 네. 12%포인트가량 찬성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이 답답한 시대 축구라도 보고 살아야지 안 그러면 정말 속이 터질 네. 것 같은 국민들이 이런 여론조사에 응한 것이 네. 아닌가라는 생각이 댓글에 뭐 좀 그런 들고. 글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들 이심전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오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